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경기는 바로 리버풀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노스 웨스트 더비고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7대 0으로 리버풀이 승리한 경기였죠. 완전 대참사죠. 네, 이런 참사를 제가 살아상전에 또 볼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보면서. 리버풀이 이길 수는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껏해야 저는 한 점 차, 2점 차 이렇게 이길 거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후반전에 6골을 몰아쳤잖아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7대 0이라는 점수를 만약에 경기를 안 보신 분들이 보신다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점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 뭐 두 팀 모두 막 큰 차이는 없었는데 일단 리버풀에 엘리엇이 나왔다는 게 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이었어요. 지난 울브스전에서 그래도 꽤 괜찮은 활약을 보였기도 했고,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레알 마드리드전에 바이셰티치가 나와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경기에서 조금은 클롭이 조금 더 믿고 있는 엘리엇을 투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엘리엇 같은 경우는 뭐 이번 경기에서는 굉장히 잘해줬지만 일단 이번 경기 이전에는 굉장히 리버풀 팬들한테 불신을 받는 그런 선수였잖아요. 클롭이 왜 믿는지 모르겠다. 쟤는 뭐 클롭 양아들이냐 이런 소리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뭐 아직 어린 선수지만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일단 이번 경기만 놓고 보면 클롭의 선택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라인업을 볼 때 주목해야 되는 점은 아무래도 최근에는 베오르스트, 레시포드, 브루노의 위치가 계속해서 바뀐단 말이에요. 네. 이 점을 조금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이날은 조금은 후에 언급을 하겠지만 잘못 나오긴 했어요. 좌측에 브루노 페르난데스, 공격형 미드필더의 베오르스트, 그리고 스트라이커의 레시포드가 나왔죠. 네, 계속 이제 이 베오로스트 선수가 스트라이커 포지션에 위치한 선수인데 뭐 계속해서 뭐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뭐 혹은 중앙 미드필더인가 싶을 정도로도 내려오는 모습도 보이고 하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게 맞나 싶거든요. 보면 아무래도 최전방에 위치를 하면은 최전방에서 뭔가 되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스트라이커는 아니다 보니까 테나가 조금은 활용도가 높게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테나는 일단 베오르스트를 공미에 활용하는 것과 더해서 프레드의 위치도 계속해서 약간씩 높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이선의 베오르스트는 경합이 좋은 선수고 더불어서 프레드는 굉장히 활동량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들 둘이 이선에서의 경합을 굉장히 잘 수행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베오르스트는 사실상 중원에 있는 수적 우위를 가져가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보이고, 최근에 베오르스트는 이 부분에서 생각보다는 경합도 잘 해주고 패스도 일정 부분 해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득점력이 아쉬운 거에 비해서는 이 자리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나쁘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경합이 좋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키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공중볼이 굉장히 센 선수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시즌 계속 공비로 나올 때 보니까 의외로 공중볼을 많이 못 따더라고요. 그냥 활동량이 많다? 아니면은 뭐 적극적으로 뛰어준다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경합이 지상 경합이든 공중 경합이든 뭔가 되게 장점을 보인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뭔가 포스트 플레이를 많이 기대하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많이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자리에 베고르스트가 있다 보니까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아니면 뭐 에릭센 같은 선수가 있었을 때보다는 패스에 있어서 너무 그쵸. 아쉬운 점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베고르스트가 의외로 좋은 패스 이런 거 찔러주긴 가끔 하지만 갑자기 브루노 페르난데스처럼 엄청난 스루 패스 이런 거 절대 안 나오거든요. 뒤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이 베오르스트라는 선수 자체가 템포가 빠를 때는 굉장히 힘을 못 쓰는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날 경기에서 특히 템포가 빠른 리버풀을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 본 경기 중에 이번 경기가 가장 빨랐던 것 같아요. 템포는 모든 경기를 통틀어서. 그렇기 때문에 좀 선발 라인업에서부터 약간 맨유가 지고 들어가는 그런 좀 포인트가 있었죠. 그리고 리버풀 같은 경우는 최근 각포 선수를 계속해서 9번 자리에 기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이어졌고 뭐 그 덕분인지 공간 활용이 굉장히 잘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클롭 감독이 영입할 때부터 코디 학포는 피루미노를 좀 보고 데려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쨌든 간에 중앙 공격수에서 활용될 것은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르윈 누네스와의 공전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가장 키포인트였는데 다르윈 누네스가 좌측 윙포워드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그거를 잘 공존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성기 리버풀은 피르미누가 퍼스트 나인을 맡으면서 살라만의 득점력이 굉장히 극대화되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가장 이제 학포가 이 역할을 맡은 뒤로는 오히려 가짜 9번 역할을 잘 수행해주면서 그리고 이 경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공간 창출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학포는 이제 기본적으로 후방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측면으로 빠지는 가짜 구분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줬는데 이때 살라와 누네즈가 오히려 중앙지향적인 침투를 가져가거나 측면에 가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측면에 이렇게 되면 공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백포 선수들이 중앙으로 좀 모이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측면 공간은 풀백의 오버래핑이나 아니면 메잘라의 측면 가담을 통해서 풀어내면서 이제 학포의 움직임 하나로 상대 맨유의 수비수들의 사이사이 간격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의미한 움직임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디 학포의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가진 딜레마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중앙에서 파비뉴, 엘리엇, 핸더슨을 이 베오르스트, 프레드, 카세미로가 1대1로 묶을려 했었어요. 근데 코디 학포가 내려오면서 중원에서의 4대3 수적 우위가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리버풀이 압박을 쉽게 풀어나오는 첫 번째 딜레마가 생겼고, 두 번째는 프레드예요. 프레드가 아무래도 최근 경기에서는 높은 위치로 올라가면서 상대의 빌드업 코어를 막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날 경기에서는 리버풀의 빌드업 코어는 좌측 메잘라가 주로 맞잖아요. 이날 경기에서는 핸더슨이었는데 코디 학포가 여기로 붙어주면서 프레드한테 2대1로 계속해서 다지선다에 놓이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리버풀의 전진이 조금 더 쉽게 이루어졌고, 원래 이를 막는 게 맨유에서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전진이었어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전진하면서 상대의 톱을 돌아서지 못하게 막는 모습이 자주 나왔었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살라와 누네즈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자리를 비우는 순간 곧바로 침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전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왔었죠.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저는 또 주목했던 게, 이렇게 리버풀이 이제 전성기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풀백의 공격 가담이 굉장히 날카로운 팀이었는데, 굉장히 주저앉은 뒤로는 풀백의 공격 가담에서 그렇게 성과를 내는 모습을 많이 못 봤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저 풀백이 올라갈 공간도 많이 생겼고, 중앙 침투로, 그리고 이 올라간 공간에서 풀백들의 활약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진짜 오랜만에 이게 리버풀 풀백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맨유가 기본적으로 높은 위치에서부터 리버풀을 누르려 했던 게 어떻게 보면 패착일 것 같아요. 굉장히 이선 자원들도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네. 리버풀의 3선 중앙 진입을 막았었거든요. 근데 리버풀의 장점은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측면 전진이잖아요. 네. 특히 아놀드를 막지 못했던 게 저는 가장 크다고 보이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좌측 이 윙포워드 내지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왔는데, 이거를 예상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수비 가담에 있어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네. 때문에 아놀드의 이 공간을 막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전혀 효과를 보지 네. 못했죠. 대부분 이 아놀드라는 선수가 공격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수비에서 약점이 있고, 그다음에 워낙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대부분의 팀들이 왼쪽 측면에서 뭐 빠른 선수를 투입해서 오히려 아놀드의 뒷공간을 노리는 선택을 많이 했었는데, 뭔가 테아나 감독은 역으로 생각했고, 그다음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측면에 나왔을 때 요즘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됐잖아요. 좀 그쵸. 측면 활용을 못하는. 근데 거기서 약간 패착이 또 있지 않았나. 전반적으로 좀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테나의 패착이 좀 많은 경기였네요. 결국. 이 역시 뭐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테나 감독이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왼쪽에 쓰면서 레시포드가 왼쪽에 나오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레시포드와 이제 맞붙게 되는 상대가 반다이크 혹은 코나테가 됐는데, 이제 맨유가 역습을 주로 활용을 할 때 레시포드의 속도가 살아나야 되는데, 이 반다이크와 코나테 모두 대인 수비와 속도가 굉장히 뛰어난 자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아놀드의 뒷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이들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지 못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역습에 대한 위력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평소에 특히 바르셀로나전에서 저는 되게 그걸 크게 느꼈거든요. 알론소를 속도로 무너뜨린다거나 아니면 아라우와의 맞대결에서 이를 느꼈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이제 레시포드를 중앙으로 활용한 것이 오히려 레시포드가 공략할 만한 뒷공간을 제공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리버풀의 압박이 생각보다 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롱볼로 선택을 했을 거예요. 롱볼로 선택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리버풀의 의도였던 거죠. 경기의 템포가 높아지면서 맨유가 조금 말리는 모습이 나왔고, 특히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에 위치했던 베오르스트가 공을 다루는 데는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템포가 빠른 간격에서 공을 지켜내지 못한 모습이 자주 나왔었죠. 네, 그래서 살펴봐야 될 게 리버풀의 전방 압박인데, 뭐 리버풀이 원래는 하이 개겐 프레싱 진짜 엄청난 압박으로 유명했던 팀이지만 사실 전성기가 지나면서는 그게 좀 많이 퇴색됐었는데, 이번 경기는 진짜 전성기 리버풀이 돌아간 것처럼 엄청나게 에너지 레벨을 올렸어요. 뭐 레알전이나 이럴 때랑 정말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단은 항상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지만 테나가 이번 경기에서 조금은 상대를 누르려고 했던 게 패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맨유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넘어가자면,
맨유가 이제 역습을 주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맨유의 역습은 주로 수비수들의 롱패스에서부터 비롯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리버풀이 굉장히 잘 막아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살라, 각포, 누네즈 내지는 엘리엇이 특히 활동량을 많이 보여주면서 주요 패스 루트를 잘 차단을 했고 이를 통해서 역습을 1차적으로 막아주기 때문에 후방에서 수적 우위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게 역시 엘리엇인데 엘리엇은 원래도 활동량은 많은 선수였거든요. 하지만 세밀하지 못하다거나 아니면 패스 선택지에서 아쉬움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실수를 잦게 한다던가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비판을 들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리버풀이 학포가 만들어낸 공간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장점인 활동량을 통해서 전방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리버풀의 공격에서도 영향을 미쳤고 맨유의 역습을 끊어내는 데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엘리엇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엇의 좋은 활약과 더불어서 굉장히 압박이 잘 된 그런 전반전이었고 물론 맨유도 몇몇 찬스들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전은 그래도 팽팽한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학포의 선제골 전까지는. 선제골 장면을 좀 돌아보고 싶은데 학포가 딱 물론 이제 침투 패스를 한 로버트슨의 패스가 훨씬 더 인상적이긴 했지만 학포가 딱 한 번의 터치로 그런 슈팅 공간을 만들어내는 걸 보고 이 선수가 진짜 괜히 네덜란드 대표팀 주전이 아니고 괜히 리버풀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좀 재능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상대팀의 레시포드가 생각나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예. 네. 왼쪽에서는 오른발잡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패턴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선제골을 만들어내면서 1대0으로 전반전이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반전 끝난 거 나서 이제 1대0이니까 테나 감독이 뭔가 변화를 주겠구나. 그래서 뭔가 엄청난 전술로 후반전에 좀 반전을 만들어내겠다. 리버풀도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후반전을 까보니까 변화는 없었고 이 압박에 대한 그런 상황만 더 악화된 그런 후반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좀 대량 실점이 나오기도 했고요. 일단은 테나에 대한 변호를 조금 해주자면 후반전에 일단 비가 좀 많이 왔어요. 맞아요. 네. 선수들이 엄청나게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템포를 조절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맨유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말리는 모습이 나왔고 테나가 최근에 교체를 가져갈 때 전반전 끝나고 교체를 하지 않는 이상 60분에 대부분 교체를 가져가거든요. 이 60분이 되기 전에 두 골을 실점하면서 테나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게 경기가 끝나버렸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일단 실점 장면에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비 때문에 넘어진다거나 그런 아쉬운 장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당탕탕 하다가 상대한테 연결이 돼서 득점이 되는 장면도 있었고 좀 여러모로 맨유한테 운이 안 따르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맨유 수비 집중력이 좀 떨어진 모습이었거든요. 원래 맨유의 강점이라고 하면 백포가 모두 나왔을 때 개개인의 수비 집중력 내지는 대인 수비 역량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내지는 라파엘 바란 그리고 왼쪽에 루크쇼까지 굉장히 1대1 수비에 능하고 센스 있는 수비를 많이 보여주는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는 물론 비의 영향도 있었고 운이 안 따랐던 것도 있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좀 수비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것 같다. 리버풀의 전방 압박에 대한 대처가 전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좀 제가 주목했던 골은 살라의 두 번째 골인데 그건 너무 운이 그렇죠. 굴절해서 살라 앞으로 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골도 나오나? 그래서 이렇게까지 운이 안 따르나? 라는 생각까지 있었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테나의 입장에서는 수비 숫자를 하나 더 늘리거나 아니면은 라인을 조금 내리거나 아니면은 압박 기준선을 내려서 수비적으로 바꾸거나 이런 식의 선택지가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이거를 선택하지 않고 조금은 밀어붙이다가 완전히 지금 참사가 나버렸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테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잘못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압박을 풀어내려면 뒤에서 빌드업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데아가 도와주지 못하니까 좀 중앙 센터백들한테 부담이 좀 많이 간 게 아닌가. 또 사실 프레드도 빌드업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세미루 그다음에 중앙 수비수 2명 이 선수들이 뭔가 부담을 너무 많이 지는 게 보였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냥 결과적으로 후반전 초반에 실점을 한 게 너무 뼈아프게 다가온 것 같아요. 사실 그때 맨유가 어느 정도 좀 밀어붙이는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한 번의 역습으로 이제 47분 만에 실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리버풀 입장에서는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순간부터 맨유의 멘탈이 무너지고 리버풀은 그 순간부터 굉장히 신나서 더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것을 미뤄봤을 때 맨유의 이번 경기 참사는 어느 정도 멘탈적인 문제도 크게 작용을 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 보면서 뭔가 리버풀의 레알 마드리드전
또 생각이 났어요. 레알 마드리드 역시 후반전 초반에 세트피스로 득점을 네. 기록하면서 그 이후에 리버풀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리버풀이 비슷하게 승리를 거뒀다 이번에는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진짜 7대 0이라는 정말 역사적인 스코어가 나왔고 뭐 일단 리버풀한테 7천짜로 진 거는 아마 뭐 제가 기록을 정확히 찾아보지 않았지만 거의 최초가 아닐까. 일단 프리미어리그가 탄생한 이후로는 일단 최초고요. 그리고 이런 기록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영원히 약간 한 10년 정도는 그 정강판을 계속 찍어주더라고요. 후반전 막판 되니까 그게 그런 경기 스코어가 나오면 계속 정강판을 찍어주잖아요. 그게 약간 한 10년은 박제돼서 뭐 맨유 못할 때마다 딱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리버풀이랑 할 때마다 뭔가 커뮤니티에 계속 소환이 될 것 같은 그런 경기였는데 일단 이 경기를 통해서 리버풀은 완전히 이제 부활을 했고 뭐 아까 저희가 초장에 말씀을 드렸지만 챔스 티켓도 가까워졌고 다 이기면 토트넘을 앞설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7점이라는 골득실까지 그렇죠. 기록을 하면서 뭐 뉴캐슬 토트넘 다 골득실이 좋은 팀들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챔스에 좀 더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맨유의 골득실이 좀 많이 비상을 네. 맞은 것 같은데 이 경기 끝나고 맨유의 골득실이 6골로 확 줄어들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토트넘보다도 골득실이 밀렸기 때문에 물론 맨유가 토트넘한테 역전을 당할 거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양팀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친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리버풀은 이번 시즌에 9대 0으로 이긴 경기도 있었잖아요. 보머스를 상대로. 그런 큰 스코어 차의 승리로 지금 플러스 19가 됐거든요. 네. 득실차가. 이게 프리미어리그 3등의 기록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승리가 나중에 순위 싸움하는 데 있어서는 네.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피르미누가 이번 시즌 끝나고 이제 떠난다고 그쵸. 선언을 했는데 약간 마지막을 좀 마음답게 마무리하는 그런 득점도 있었고 그래서 그건 좀 멋지더라고요. 마지막에 딱 교체 나에서 나와서 득점까지 기록하는 모습을 보니까 관중 난입까지 깔끔하게 이제 클롭 감독이 엄청 화를 네. 내는 걸 보고 뭐 슬라이딩 태클이라도 했나 싶더라고요. 뭐 그게 요즘은 또 관중 난입을 해도 이게 일부러 안 잡아주잖아요. 카메라가 정확히 어떤 장면인지는 이게 뭐 못 나와가지고 이게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난입하는 것 자체가 뭔가 리버풀 입장에서는 축하해야 되는 분위기에 뭔가 재를 뿌리는 뭐 그런 느낌이었지 않을까 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맨유를 정말 7대 0으로 잡아낸 그런 경기를 저희가 봤는데 이게 7대 0 경기를 보고 나니까 맨유가 최근에 또 잘 나갔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갑자기 무너지는 경기를 보면 진짜 축구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질 거라고 진짜 아예 생각을 못했거든요. 사실 질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맨유가. 저는 약간 리버풀 승리를 예측하긴 했어요. 저 안필드의 영향력을 되게 중요하게 되게 크게 보고 있어서 승부 예측할 때도 우리 리버풀의 승리를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는데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7점 차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리버풀이 맨유를 상대로 굉장히 크게 이긴 경기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3대 0 경기도 있었고. 네, 5대 0, 4대 0 이런 식으로 이긴 경기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뛰어넘을 점수가 나올 거라고는 감히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걸 뛰어넘고 말았죠. 진짜 맨유는 안필드 원정에서는 정말 약한 것 같고 정말 옛날에 막 무리뉴가 안필드에서 무승부하고 막 뭐 굉장히 뭐 0대 0 무승부하고 겁나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괜히 기뻐한 게 아니다. 갑자기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경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